삼성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잘 산다. 2025년 말 베트남 하노이의 심장부라 불리는 호앙기엠 호수 주변에 이런 서슬퍼런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은 그저 일시적인 애국심의 발로이거나 일부 과격파의 외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호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불리며 화려한 불빛을 내뿜던 박린성과 타이응구엔의 야경은 이제 정막만 흐르는 유령 도시의 풍경으로 변해버렸고, 베트남이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경제 성장의 신화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이면을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드리는 등잔 밑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이 공장을 옮겼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무너졌을 때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처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실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믿고 자기 운명을 걸었습니다. 직접 투자한 금액만 무려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 국내 총생산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삼성 혼자서 감당해 왔다는 뜻입니다. 3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번듯한 직장을 제공했고,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합치면 무려 100만 명 넘는 베트남 사람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삼성이 책임져 온 셈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이 달콤하고도 끈끈했던 밀월의 끝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 삼성이 전 세계 수많은 후보지를 제치고 베트남의 전 재산을 베팅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5% 수준의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 원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2024년 1월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국제 규칙을 핑계 삼아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율을 올리는 대신 보조금으로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쟁국인 인도가 삼성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레드카펫을 깔 때 베트남은 예산이 없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뻔한 핑계만 늘어놓으며 삼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를 파트너가 아닌 언제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호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경제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삼성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삼성의 목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1초의 오차도 없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정밀 부품들은 단 0.1초만 전기가 끊겨도 기계 안에 있던 수만 개의 부품이 전량불량 처리되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의 정전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죠. 그런데 2024년 여름, 베트남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와 전력이 부족해지자 베트남 당국은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무책임한 행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공장에 공문 한 장 툭 던지더니 오늘부터 전기를 끊겠으니 일주일에 딱 사흘만 공장을 돌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 겁니다. 사전 예고도 대책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그토록 외치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전 세계에 생중계된 꼴이었죠. 라인 위에서 멈춰선 수조, 원대 설비들과 폐기되는 제품들을 지켜보던 삼성 임원들의 속은 그야말로 새카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삼성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전용 발전소를 직접 지을 테니 허가만 내달라고 말이죠. 베트남 입장에서도 돈 안 들이고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그들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관련 서류를 서랍 속에 처박아 두고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의 이런 태도 뒤에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끊어도 삼성은 이미 투자한 게 많아서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죠. 당국 관계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낮에 일하지 말고 밤에 일하라는 식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15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온 기업을 향해 최소한의 예우는커녕 갑질의 대상으로만 여긴 겁니다. 삼성은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저 우리가 가진 자본을 단물 빨듯 빨아먹을 생각뿐이구나 하고 말이죠. 결국 삼성의 인내심은 폭발했고 이재용 회장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하노이가 아니라 인도의 심장 뉴델리였습니다. 무디 총리와 마주 앉은 이 회장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독대를 이어갔습니다. 국가수장과 기업 총수가 이토록 긴 시간 머리를 맞댔다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양국 경제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삼성은 이 자리에서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추가 투자 계획을 던졌고 인도 정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베트남이 약속을 뒤집고 갑질을 일삼을 때 인도는 삼성을 위해 거대한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겁니다. 인도는 생산량에 비례해 확실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베트남처럼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뢰의 표시였죠. 가장 고질적이었던 전기 문제에서도 인도는 차원이 다른 대안을 내놨습니다. 삼성 공장만을 위한 전용 전력선을 별도로 구축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절대 전기가 끊겨 공장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여기에 공장 부지 무상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해야 했지만 인도는 공장 문만 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아끼면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셈입니다. 결국 삼성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인도로 옮기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1억 대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생산 라인이 한꺼번에 베트남을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엑소더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조립 공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인도를 차세대 핵심 생산 기지로 낙점하고 연구개발센터와 첨단 공정 시설까지 인도로 전진 배치하는 장기 플랜을 가동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국가 수출의 10% 이상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만 삼성을 호구로 봤던 대가는 이토록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이제 삼성의 깃발은 베트남이 아닌 인도에서 더 높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삼성전자에 이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모선이 항로를 바꾸자 그 뒤를 따르던 수천 척의 호위함들도 일제히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둥지를 틀었던 1200여 개의 협력업체들 역시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며 베트남 중소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삼성에 의존하던 이들에게 삼성의 인도 이전은 곧 생존의 문제였고,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인도를 향한 거대한 엑소더스에 합류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 협력사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베트남에 공을 들였지만 핵심 고객사가 떠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종이 박스만 만들 순 없지 않느냐며 150명의 직원을 정리하고 공장 설비를 뜯어내 인도로 향하는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들의 폐쇄 현황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한때 구인 공고가 넘쳐나던 산업단지 입구에는 이제 공장 매각 혹은 임대라는 글귀가 적힌 빛바랜 현수막들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들여 설치했던 정밀 기계들은 헐값에 중고 시장으로 나왔고,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꿈꾸던 베트남 청년들은 이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베트남이 삼성 옆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거나 종이 상자를 접는 단순 노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은커녕 도면 한 장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한 베트남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자국 기업의 기술력으로는 삼성이 빠져나간 고부가 가치 산업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껍데기만 화려했던 임대 경제의 한계가 터져버린 겁니다. 협력업체들이 떠난 자리는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변해갔고, 베트남의 산업 기지들은 생동감을 잃은 채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한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신뢰라는 실타래가 풀리며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베트남은 전 세계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치워지자마자 베트남 경제의 심장부였던 박링과 타이윤구에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박린성 전체 인구 150만 명 중 무려 100만 명이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먹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삼성이라는 기둥 하나에 의지해 온 셈인데, 그 기둥이 뽑혀 나가자 도시 전체가 폭격이라도 맞은 듯 활력을 잃었습니다. 삼성 본사 직원 10만 명과 협력업체 직원 20만 명, 이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120만 명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실직 문제를 넘어 한 세대의 미래가 통째로 증발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더 참혹합니다. 삼성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들러 시끌벅적하게 쌀국수를 먹고 맥주를 마시던 식당들은 이제 점심시간에도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재료를 살 돈이 없고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덕분에 한국의 강남만큼 비쌌던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 중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파트를 샀던 현지인들은 이제 종이 조각이 된 자산 가치를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밤이 되면 화려했던 상업지구는 불 꺼진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내수 경제 붕괴의 민낯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베트남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수조 동씩 자금을 회수해 빠져나가면서
단기간에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피와 같은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도미노 탈출이 삼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LG전자는 이미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현대자동차 역시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기차 공장 계획을 백지화한 채 인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소니, 대만의 폭스콘까지 줄줄이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은 강등되었습니다. 삼성을 호구로 보고 칼을 꽂았던 베트남이 이제는 거꾸로 전 세계 자본으로부터 투기 금지 구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심폐소생술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자 결국 오만했던 베트남 정부도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5년 11월 베트남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 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향해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는 구걸에 가까운 읍소도 잊지 않았죠. 법인세를 30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 땅도 50년간 무상으로 주겠다. 심지어 삼성만을 위한 전용 공항까지 만들어 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금을 올리고 전기를 끊겠다며 협박하던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혹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가방을 챙겨 서울 삼성타운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굴욕적인 기다림 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로비 소파에서 한참을 대기한 끝에 간신히 얻어낸 시간은 고작 30분. 그 자리에서 삼성 부사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년엔 또 어떤 핑계로 전기를 끊고 세금을 올리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장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수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절대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베트남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차가운 교훈을 남깁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나 형제는 없습니다. 오직 냉정한 이익과 단단한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파트너를 호구로 보는 순간 그 국가는 미래를 잃게 됩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황금기를 설계하고 있고 베트남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베트남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은 떠났고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트남 이후에 새로운 기회가 어디에서 움트고 있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등잔 밑에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